네,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참여 소통행정의 출발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권역 1차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의 사회를 맡은 동탄 출장소 총무팀장 전민석입니다. 금일 회의는 국민의례 주민주권을 주제로 한 특강 지역회의에 대한 시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후 관심 분야와 운영위원회 희망 신청서 제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화성에서 온 TV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권역 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화성시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시정에 동참해 주신 지역회 위원님들께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장님의 맞춤형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강 주제는 주민주권의 시대,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자치분권, 주민참여제도 등 지역회 위원님들께 꼭 필요한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경환 강사님께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주민자치지원팀장으로 근무하시고 계시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생태계 사업단장, 서울시 찾아가는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마을지원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강사님의 주요 저서로는 빈곤과 시민사회 그리고 마을 만들기 결핍은 네트워크로 메운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주민자치 전문가 하경환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레네요. 저만 설레나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고 딱 물으셔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같이 좀 설렜으면 좋겠고요. 저는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그 지역 현장에 이런 자리와 지역 회의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꿈꾸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설레죠. 제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같이 설렜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오늘 이런 자리가 갖는 의미, 또 많이 화성시에서 설명하시겠지만은 그것이 화성시만의 움직임이 아니고 이번 정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될 것인가, 이 자리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제목을 엄청 거대하게 잡았죠. 다 주민이시죠? 예, 괜찮죠? 예, 흔히 그냥 익숙한 표현인 듯하지만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접했던 말들을 보면 국민주권,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시민주권,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주민이 주권을 갖는다, 이런 얘기는 잘 사용했던 표현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이 주권자로서의 주민의 위치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요즘의 시대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민 주권이라는 것이. 예, 내가 권한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다 주민이시니까 주민인 내가 권한을 갖는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민 주권을 실현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체계가 지방자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시, 아니 새로운 도전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화성시가 지방자치 단체이죠. 그렇죠. 지방자치를 하는 단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주권의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곳인 거거든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약간 무례하게도 지방자치가 뭔지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넣어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보이세요? 보시면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왼쪽 편, 오른쪽 편으로 그림이 나뉩니다. 왼쪽 편 보시면 시장을 누가 임명하는 거죠. 누가 임명하겠어요?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임명을 해서 시장을 임명하죠. 그럼 감사합니다 받는 겁니다. 시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받죠. 그러면 현실에 가면은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주세요. 그럼 시장님이 태도가 어떻게 돼요? 중앙정부 말만 들어요. 예전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방자치의 시대가 되면서 화성시라는 곳이 지방자치 단체가 되면서는 우리가 투표로 뽑게 된 게 이제 20여 년 되는 겁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뽑지도 않았었죠. 그리고 그렇게 뽑게 되면서 실제로 시장님이 누구 말을 듣게 돼요? 예전에는 우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뽑지가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주 간명한 표현입니다. 이걸로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그럼 지방자치란 무엇이냐? 정의를 딱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정말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방자치는 뭐 이러저러하고 이러저러하고 막 책을 이만큼씩 내죠.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약간 무례하지만 초등학교 개념사전에서 왜냐하면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어떤 개념이든지. 개념사전 이렇게 나옵니다. 지방자치는 무엇이냐? 자기 지역을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 이렇게 됩니다. 주민주권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지방자치고 지방자치의 핵심은 뭐냐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화성시를 혹은 동탄권역을 스스로 다스리고 계세요? 아우 고개를 상당한 분들이 절레절레 하시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방자치를 한 지 2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딱 얘기하고 나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는 꽤 됐으니까 우리도 지방자치 열심히 하고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개념을 딱 접하는 순간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이렇게 품게 됩니다. 진짠가? 내가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미심쩍진 않아요. 한번 볼게요. 이런 분들을 뽑으시죠. 뽑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죠? 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내 의사를 대변할 누군가를 내 손으로 직접 뽑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표로 뽑힌 그 누군가는 나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리하는 누군가가 뽑힌 사람이 우리 화성시를 동탄권역을 잘 다스리고 있다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의사를 대변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상당 부분 그렇게 뽑고 심지어는 입주자 대표도 누가 뽑아요? 직접 선거하시죠. 다 법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와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 의사로 우리 지역을 다스려 이렇게 그냥 생각했다가도 생각해 보면 이런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주 실현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고개를 흔들게 되죠. 진짜 내가 다스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물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전후 이제 해외 원조를 할 만큼 정치 체계, 행정 체계, 사회 체계가 엄청나게 성숙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정말 나의 뜻대로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대표들을 뽑지만 내가 직접 하는 방식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존재합니다. 실제 법적으로 다 돼 있고 도입된 지는 꽤 오래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투표, 우리 지역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직접 투표해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대표를 뽑아놨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소환을 해.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남도지사 관련된 게 있었죠, 한번. 물론 그 소환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소환이 실현되진 않았으나 그런 약간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주민 발안제라고 해서 우리 화성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조례잖아요, 그죠? 조례를 우리가 직접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리자들이 다스리는 것이 지방자치이지만 그것을 좀 더 우리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체계입니다. 이걸 그냥 학자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방식인 거죠. 네. 흔히 듣던 말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자치,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방자치라는 도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얘기해보면 대의제 민주주의와 집적 민주주의제를 같이 써서 우리 지역을 나의 의사로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죠. 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 뭐 그렇긴 해. 말을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구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면 구조가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해 있는 거.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인 그런 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상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한다면 그런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서 떠드는 저 공무원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으나 여전히 나는 믿을 수 없다. 뭘 믿을 수 없냐? 우리 지역을 나의 의사로 스스로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요게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면 정말 국민주권, 시민주권, 주민주권, 내가 주인인 그 시대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이번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부족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치분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지금도 논의 중이지만 헌법 개정을 좀 해보겠다라고 제안했던 게 얼마 전이죠. 그죠?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공화국이 바뀌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논의까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 그것의 최종 지향은 바로 주민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 분권, 권한을 나눈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치분권의 시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의 개념에서 보면 주민이 하시는 거죠. 분권, 권한은 누구한테 나누는 겁니까? 누구한테 나눠야 돼요? 주민에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치분과와 관련된 얘기는 결국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만큼 정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고 화성시도 이렇게 늦은 밤 피곤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런 시간까지만 해서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대리자로 뽑아놨는데 이 저녁에 우리를 모이게 하는가? 그렇잖아요.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님이? 그걸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이유가 명확히 규명되는 거죠. 네. 왜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중앙정부는 자치분권을 얘기하고 있고 주민주권이란 말이 생성되고 있고 헌법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만 설명되면 되는 겁니다. 왜일까?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은 국가라는 것 사회 체계는 굉장히 전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거죠? 만약 국가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없애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합의해서 국가를 만들고 거기에 돈을 내고 대리자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라는 체계가 아직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합의된 어떤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만들어낸 중요한 사회 체계인 거죠. 그런데 그 국가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국가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뭘 해결을 못 해요. 대표적으로 뭐 요즘에 이제 경제 문제 같은 거 많죠? 일자리 문제 같은 거. 예전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제가 침체되면 예전에 한 3, 4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국가가? 돈을 쏟아 붓니다, 그냥. 그래서 뭐래요? 댐을 짓고 도로를 놓고 그렇죠? 돈을 막 투자하죠. 러시아에서는 심지어 그냥 있는 산도 옮깁니다. 이유 없이. 왜? 그렇게 돈을 풀면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왜냐하면 산을 옮기려면 삽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쓰는 거죠. 그럼 경제가 살아나요. 신발 가게도 살아나고 콩나물 가게도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3, 4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실제 경제가 살았죠. 최근에는 그렇게 해도 경제가 안 살아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진 겁니다. 환경 문제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국가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넘어버려요. 우리 영역을 넘어버립니다. 네. 미세먼지 국가가 제가 볼 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1000명은 넘을 겁니다. 밤잠 안 자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사람이. 그래도 잘 안 되죠. 뭔가 사회 문제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가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자꾸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요. 그죠? 3, 4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고독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청년이 문제였어요? 희망이었죠.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청년하면 그냥 막 기분이 좋아져. 요즘 청년하면 느낌이 약간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청년 문제, 그리고 자살 문제 같은 거, 저희가 좀 우울한 얘기지만 한국 사회가 OECD 자살률 14년째 1위를 석권하고 있죠. 눈물 나게 아픈 일입니다. 눈물 날 정도로 아픈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를 14년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울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 그래서 조 단위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죠. 매번 법 개정을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이 안 돼요.
왜일까? 그 이유는 이제 방식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로 넘겨놨던 그 권한들로 우리가 처한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이 복잡하고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살 문제 하나만 해결하려고 해도 어디가 어떻게 나서서 해결해야 될까요? 병원 잘 지면 자살이 해결됩니까? 일자리만 늘리면 자살이 해결될까요? 학교 교육 잘 시키면, 자살 예방 교육 잘 시키면 자살이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가. 고독사도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주로 활용해왔던 체계가 그 한계를 보이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입니다. 동탄도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로 화성시장, 화성시 의회를 뽑아놨으니 이분들이 해결해야 될 거잖아요. 이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실까요?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150%일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뭔가가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이런 관점도 크게 변화하고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30년 전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믿으셨죠? 저도 그때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셨고 금탑 산업훈장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2만 불 시대가 됐을 때 우리의 생활 편의성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럼 그 논리가 그대로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한국 사회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되면 우리는 한층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믿으십니까? 완전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여당, 야당 어디를 떠나서 모두 무엇을 얘기해요? 정책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대응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가장 많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 정도의 경쟁 이런 거죠. 그렇죠? 교육도 그랬고 어쨌든 나아지기 위한 경쟁 체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옆에 친구가 경쟁자가 돼 있죠. 실제로 보면 개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그 이웃을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주민센터나 시청에 전화를 하죠. 옆집하고 생긴 문제를 거기다 전화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층간소음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층간소음 관련해서 정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실 수는 있는데 법도 개정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론장도 만들었고요.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라가서 살인 사건이 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 다 모이고 그 주민들 만나서 다 얘기해 보잖아요. 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70-80%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집에 귤 한 박스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막 법도 바꾸고 막 난리를 쳤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석 때 밑에 집에 귤 한 박스를 보내 그냥. 그리고 가서 미안하다 그래. 그럼 적어도 칼 들고 올라오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 주민은 뭐냐면 어떤 사회 개혁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벗어난 어떤 나를 이루고 있는 밖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은 거주할 주자잖아요. 내가 거주하는 곳을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네. 이런 개념이 계속 필요하다고 나오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화성시장을 뽑고 지방 의원을 뽑아도,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일합니다. 공무원들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가장 늦게까지 불 켜져 있어요. 안 믿으시는 표정이시지만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네. 눈 빨개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네.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네. 그냥 수백 가지 사례를 듭니다. 이렇게 사회 문제를 새롭게 국가를 벗어난 어떤 형태로 풀어야 된다는 것은 벌써 10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공유주의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을 써서 그 얘기에 나온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미국 카트리나 태풍.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있습니다.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네, 태풍이 와서 뚝이 무너져서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태국 쓰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10만 명 정도가 죽었죠. 재앙이었죠. 인류 재앙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카트리나 태풍은 혹시 시간 되시면 검색해 보시면 한 5년이 지나서도 다시 태풍이 이 지역에 온 거예요. 그때 뭐라고 기사를 내냐면은 아직도 복구가 완전하지 않은데 다시 태풍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란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뭐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사회 시스템, 재난 관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뭐가 많습니까? 돈이 진짜 많잖아요. 네. 첨단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날 때까지 났던 기사를 보면은 시체를 못 찾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태국 쓰나미 그때 살짝 기억해 보시면 이 문제가 터졌죠. 정말 인류의 재앙이고 막 가서 봉사하고. 그런데 딱 2년 후에 사람들이 다시 여기로 비행기 타고 놀러 갑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카트리나는 5년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됐어요. 태국은 그 돈도 없고 사회 시스템도 부족한 나라가 2년 만에 다시 복구를 시킨 거죠. 과연 이 차이가 뭐냐? 이 얘기의 줄을 이룬 책입니다. 뭘까? 뭘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근데 시민에 참여하니까 너무 무겁죠. 예, 맞습니다. 시민의 참여 좀 더 속도서 들어가면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태국 같은 경우는 다 내 지역이니까 바로 복구를 시작해요. 그리고 시체 찾는 것도 누가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용역을 주죠. 시체를 수거하는 것도 용역을 줍니다. 예를 들면 아주 처참하게 나오지만은 시체가 만약에 있어요. 3만 명이 죽었으니까 길거리에.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가다 이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사가 시체 하나를 치우는데 비용이 지급되거든요. 네.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의 본질이 중요하지만 이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치울 수 있는 권한을 왜 용역사가 가지고 있느냐? 시민에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대로. 네. 이 원리가 작동돼야만, 그 시체를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주민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넘어서 국가는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시장도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고 말씀에 시민의 참여라는 새로운 제3섹터가 같이 어우러져야만 된다는 것이고 한국 사회는 아직 이 제3섹터 주민의 참여, 시민의 참여, 주민 주권이라는 것이 아직 이제 약간 새싹 단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보통 뭐 복잡하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되려면 핵심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지역이 신도시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교통 문제 얘기도 하시고, 예. 동탄 신도시 교통 문제를 얘기하는데 서울에 있는 제가 와서 참여하면 됩니까? 제가 올 이유도 없고요.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 나서야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님은 동탄 권역 같은 데가 몇 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개죠. 네. 결국 그것을 가장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나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당사자가 나섰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복잡한 문제들은 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권한을 재배분한다. 이것이 자치분권의 핵심 개념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지역과 공론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이 딱 두 가지 개념을 100% 시행하고 있는 형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작아야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동탄권역 화성시 전체의 교통 문제를 얘기하자. 모여라.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중심으로 작은 지역 그 권역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신도시 아파트 지역 말고 또 단독주택 세대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주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소지역과 공론장이 굉장히 활발히 돼야만, 그리고 그곳에 권한이 주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 공론장이라는 개념 때문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공론장을 소지역 단위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런 정의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그냥 네이버에 쳐서 개념을 갖고 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의논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의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동탄권역 지역회의.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만드는 거죠. 이건 뭐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회의가 공론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민원을 넘어서 공공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제 예가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는데 교통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쳐요. 일자리를 가지고 오신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게 문제일 거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이 지역 내 교통이 문제일 거고요. 그렇죠? 장애인 노인들은 저상버스가 문제일 거고요. 이 교통 문제 하나를 놓고도 우선순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공론장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공통점들을 찾아내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민원을 넣고자 내 얘기만 하려고 오셨다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각자의 머릿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각자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개인별로 화성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려는 것은 이거죠. 동탄권역의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관여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권한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산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누가 와도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노인 문제가 중요합니까? 아동 문제가 중요합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노인 문제, 아동 문제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우선이야라고 합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해가는 거죠. 저는 그걸 하는 공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가가 화성시가 동탈 출장소가 세금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산을 쓰게 해주는 겁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이라면 절대 예산을 쓰면 안 되죠. 이 공간이 권한을 가지려면 그것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내 걸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동탄 권역에 두루 관여돼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개인이 아니고 대표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쭉 흐름을 정리해 보면은 주민 주권의 시대다. 네, 내가 권한을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그 권한이 자꾸 밑으로 주민에게까지 전달될 때 우리 사회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한 번에 풀 수 없고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을 내리고 주민에게 가야 된다. 그 권한을 개인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공공성에 내리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지역의 공공성을 만드는 일이다. 공론장을 통해서 바로 지역회의를 통해서 이런 겁니다. 할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예시 몇 개 보여드리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뭐 이런 거는 그런 걸 위해서 저희 중앙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에이핑크의 정은지 씨까지 더갖고 홍보를 만들고 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달라고. 네. 멋지지 않습니까?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내 삶을 바꾸는 지역회의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정부는 국정과제를 내세울 때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주민참여의 실질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주민참여의 실질화의 모양은 이런 모양인 겁니다. 개인이 민원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양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까지 해내요. 저는 이 지역회의가 정부가 짜낸 이 전략 중에 딱 여기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가장 제도화된 게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이죠. 얼마 전에 운영했었던 원전 공론화위원회, 교육정책 공론화위원회 똑같은 형식으로 추첨돼서 뽑혀서 얘기를 나누죠. 그것이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 그걸 따릅니다. 그게 공공성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회의 같은 모습도 너무 아름답다고 보고 잘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주권의 시대를 위해서 작은 지역사회 공론장을 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주민에게 권한을 전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예시 몇 가지 좀 볼 텐데요.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상상해 보시 총회가 뭘까 생각해 보면 주민이 다 모여서 우리 동네의 중요한 문제를 같이 결정해. 어떠세요? 나를 하나 정합니다. 투표도 해요. 우리 동탄 권역의 교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지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문제야. 아니면 뭐 장애인 노인을 위한 교통 편의야. 이걸 놓고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이 동탄 권역에 다 모여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그걸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투표가 결정되면 임기 내에 모든 걸 걸어서 해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일단 해주는 거죠. 물론 시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 그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전국에 이런 곳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같은 개념이죠. 이 지역 기회와. 금천구 그 홍보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총총이라고 합니다. 한계 자치구인데요. 2018년도 금천 주민총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민총회를 살기 홍보하는 좋은 영상입니다. 우리인데 누가 만들어 갈까요? 바로 우리 같은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주민들이 힘을 합쳐야 더 좋은 마을이 되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 아시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민간인과 유태인 1,100만 명을 죽인 살인마 히틀러 말이에요. 이런 히틀러도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우두머리로 당선되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화가 나지 않나요? 나 화나시죠?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이거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금천 주민총회는 주민의 힘으로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꼭 참여하세요. 지금까지 총총이었습니다. 동별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떤지 그 마을 총회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잘 몰랐던 주민들이 마을 기획단에 들어와서 지역을 조사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서로 이웃이 되는 총회를 그런 여러 하려면 방면에서 무엇을 갖고 투표를 주민의 할지를 힘이 결정해야 세지고 되잖아요. 또 주민이 저는 그 주인되는 과정이라고 그런 봅니다. 사회를 만드는 물론 총회를 하자는 과정이고요. 것은 그 아니죠. 과정의 꽃이 마을 총회입니다. 우리의 참여로 희망을 품고 달려가는 독산사동 신나고 즐겁게 마을살이 총회는 함께해요. 동별로 보통 이렇게 서울 하는 것이 곳곳에서 일반적이긴 주민들의 합니다. 참여로 마을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한마음이라고 모두에게 전해라. 지지공간 화이팅! 화이팅! 마을총회 화이팅! 뭐 이제 지역 회의를 설명하실 토요일 텐데 아침 마을 이제 총회 구조를 보시면 이제 분과별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뽑아서 총회에 들고 나오는 겁니다. 마을에서 그리고 주민들에게 우리 주제가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성입니다라고 참여한 주민들은 주장하는 거죠. 모두 신이 났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투표를 해주는 거죠. 그동안 마을 곳곳을 누비며 마을 계획단이 찾아내고 발전시킨 마을의 의제들을 마을 총회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 너무 좋아요. 되게 상쾌해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또 청소년 이제 분과를 축제니까 운영했던 많이 친구들입니다. 오면 좋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보는 이제 사람들 동탄과 불러모으는 청소년들이 보는 재미가 아주 동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마을 총회는 마을 그 친구들한테 주민들이 광역 마을 버스는 전혀 안에서 중요치 않아요.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주민 하나를 만나면서 아 이렇게 사람이 작은 거에서 크게 뭉쳐지는구나 그런 걸 좀 알았고요. 또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든 소통할 수가 있었어요. 마을과 이웃에 곳곳 대한 총회 이제 관심은 모양입니다. 주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을 의제들은 마을 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번입니다. 읽어봐 주세요. 마을 의제 발표의 시간. 저희들이 성수 일가이동 경제를 책임지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시죠? 주민들은 경제를 마을의 책임지세요.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합니다. 정말 이제는 실행이 되는 것 같고 그전에는 탁상공동 같이 느껴지면서도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행이 될까 이 총회를 이랬는데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제는 1년에 여러 보통 한 분들을 60번 정도 회의가 모시고 만들어진다고 있기 때문에 동네 진짜 평균. 이게 이제 실행이 되지는 크고 않을까 작은. 진짜로 되는 것 같이 느꼈고요.
마을 총회에서 발표된 의제들은 주민들의 논의와 공감을 얻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정조 행구 드디어 주민 투표의 시간. 보이세요? 마을 주제 중에 올라온 게 의제들은 고압선 주민들의 정리가 토론 있습니다. 과정과 투표 등을 통해 근데 우선순위를 이게 아파트 지역이 선정하게 아닌 곳은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마을의 주요 현황과 실천 방법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총회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투표로 발표하는 거고 요동 같은 경우는 1,100명이기 때문에 한 3.5% 정도 주민이 참여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우리 주민의 단합을 보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갈 때 어려움이라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 총회로 선정된 의제들은 자치구와 마을 계획단의 협약을 거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주민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여기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있습니다. 예. 이제 10분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네. 뭐 이런 방식으로 공론장을 통해서 공공성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럼 이런 것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전국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 주민세 내죠? 주민세 안 내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면 많은 예산은 지금 쓰일 때도 많고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면 쓰일 수 있는 예산을 뭘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방식을 좀 생각해서 우리 동네에서 동탄권역에서 내는 주민세는 모아놓고 우리가 결정하면 그대로 쓰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합의를 보는 겁니다. 화성시도 뭔가 방식을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방식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국가와 주민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읍면동이라는 주민센터니 여기에 국가의 최고 수장, 우리 동네에 있는 수장인 읍면동장을 같이 뽑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민에게 뽑힌 읍면동장과 시장님이 보낸 읍면동장은 시선을 반반은 하겠죠, 그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쉽진 않지만은 전국에서 계속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검색해 보시면 다 있습니다. 제가 그냥 뻥치는 게 아니고요. 검색해 보시면 다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죠. 네. 이거는 아직 실현 안 되고 있지만 제주 같은 데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재정권까지 주는 작은 자치단체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동탄 권역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까지 지금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현은 안 됐지만 물론 법적으로 많은 좀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례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주민 주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밑으로 권한을 내리고 여기에 당사자가 주도하고 권한을 주는 방식을 전면적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단언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누가 대신 풀어주지 않거든요. 않는 게 아니라 풀어줄 수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거죠. 연결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설명을 그냥 간단히 해보면요. 시간이 걸린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수준을 나타내는 학자들의 정리거든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조작, 치료,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옛날에는 조작한 거죠. 시민들의 의사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다반사였죠. 네.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에스컬레이터 열심히 두 줄로 가만히 서고 가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 줄 서기하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그러지 말라 그러고 두 줄 다시 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한 줄로 가잖아요. 예,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 줄로 다니면 뭐가 좋고 두 줄로 다니면 뭐가 좋고 가만히 서 있으면 뭐가 좋고 안 다치고 그러나 답답한 사람은 죽고 뭐 이런 겁니다.
예.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막 이제 뛰어나가고 막 이런 거죠. 예. 정보를 제공해요. 수준 시민 참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정보를 제공해놓고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2줄을 쓸까요? 1줄을 쓸까요? 다 의견을 들어요. 그럼 정보를 받았으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정은 우리가 하진 않죠. 2줄 쓸지 말지를 결정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 회유를 합니다. 1줄 서기로 갑시다. 이렇게 회유를 하죠. 네. 그 다음에는 파트너 형식으로 가요. 좋아, 그러면 같이 결정합시다. 동등하게. 정보도 다 제공했고 의견도 다 나눴으니 같이 결정합시다. 2줄 쓸지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동탄권역은 2줄을 설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은 1줄 쓸 수도 있게 하자. 그러면 권한을 여기다 주자. 여기서 결정하면 2줄 쓸지 1줄 결정하시라 라고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은 2줄 설지 1줄 설지만을 위임을 했죠. 권한을. 엘리베이터를 무엇으로 설치할지 어디에 설치할지 이런 것까지 시민들이 결정하시라 하는 게 최고의 단계인 거죠. 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수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사회가 아직은 갈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이 지역회의가 갖는 방식은 파트너로서 의견을 동등하게 나누고 의견을 나누지만 아직 완벽한 권한이 위임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한국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의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60년을 갖고 왔던 법 체계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거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수준에 있다는 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정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정치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선거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기 위해서는 천천히 해야죠.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만 그것으로 갑니다. 바로 가자고 얘기하면 누구도 합의를 해주지 않죠. 네.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로체스터시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여기는 아실 겁니다. 코닥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필름 만들고 코닥. 지금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나요? 네, 여기 로체스터시에 코닥이 있었습니다. 그게 90년대 중반쯤 망했죠.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20%가 줍니다. 그럴 수 있죠. 네, 20% 인구가 빠져나가요. 황폐화되는 거죠. 그럼 세수가 떨어지고 복지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 떨어지고 사람들은 또 빠져나가고 슬럼화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민을 하다가 이 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이 없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지역에 타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가 한 30만 정도 되는 도시였거든요. 10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눕니다. 비슷한 성격의 곳으로.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그 10개에 분배를 해버립니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그리고 결정해서 쓰세요.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싸움도 나고 난리죠. 그것을 했던 것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해나갈 그 일을 한 거죠. 주민들이.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8년 후에 미국 그 기업들이 뽑은 일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됩니다. 연관성이 뭘까? 경제 문제를 살리는데 시민 참여가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이제 교통 문제를 푸는데 시민 참여가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례는 찾아보시면 되고 그때 그 시장이 했던 말입니다. 방법이 없다.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냐면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에 불을 켜고 끄는 일만 해라. 그건 제가 직접 들은 말이기도 하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도하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의하시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눈 빨개지면서 일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애를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채택했었던 거죠. 그 지역 섹터라고 했었는데 분할된 생활권, 동탄권역이죠. 거기도 권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 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비전을 선언문을 만든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모였다고 믿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동탄권역이 안고 있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주요한 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비전 선언문. 지역사회를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마을을 더 안전하고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고, 기회와 자긍심이 넘치게 할 것이며, 주민들 스스로가 사회, 경제, 문화적 욕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는 아이와 어른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논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계획을 짜고 실현했던 거죠. 저는 그 비전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화성시 지역회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내용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열강을 해주신 하경환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성시민지역회의의 이해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새로운 지방자치 구현으로 타 지자체를 선도하시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역회의는 어떤 제도인지, 어떤 역할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서철모 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지역회의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저희 하경환 팀장님께서 워낙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에서 하경환 팀장이 말씀하신 거는 가능하면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공론화와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과연 옳은 것인가? 되게 무거운 주제를 제가 던지죠. 이게 초반엔 좀 어렵고 무겁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절차적 가치를 지킨 그냥 하나의 행위입니다. 행위, 민주주의. 그러니까 서철모가 왜 화성시장이 돼야 되냐? 절차에 의해서 서철모가 그냥 당선된 겁니다. 거기에 민주주의라는 거는 옳고 그름의 가치와 이념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철모가 시장이 된 거는 투표에 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했고, 민주당의 표를 좀 더 받은 것입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의원의 가장 큰 권한은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딱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은 무슨 권한이 있냐면요, 시장은 가장 강력하다고 남들이 표현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이 있습니다. 이게 의원들하고 되게 다르죠.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권한, 그리고 대외적으로 할 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권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시의원과 시장은 권한에서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시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야 될 건, 시장을 뽑고 의원을 뽑을 때 의원의 권한과 시장의 권한이 명확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교롭게 시의원님들이 나와 계셔서 좀 어색해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시의원이 지역 주민한테 민원을 들었습니다. 민원을 듣고 이거 맞는 말이야. 그래서 지역 주민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누구 와보세요.
이게 시의원한테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일까요? 아닐까요? 시민들은 시의원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시의원한테 권한을 줄 때 너 민원인 들어오면 이 시간에 공무원을 불러도 돼, 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시의원들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민원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애매한데? 공무원 와서 답해봐. 이럴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되게 권한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마치 시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디 팀장님 와보세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좀 처음 들으시는 것 같죠? 그동안은 마치 의원들이 민원 창구처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월권이라고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월권입니다. 의원들을 뽑을 때 의원은 그런 권한을 어떠한 시민도 법에 의해서도 보장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권한이 되게 틀립니다. 제가 이 지역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시의원님이 물어봤습니다. 그 현수막을 지역위원들 모집한다 현수막을 건데 불법 아닙니까? 그 제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현행 법에서 시장이 법 테두리에서 돈을 잘못 쓴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의원분들이 본인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장도 시장이 부여된 권한 내에서 행사합니다. 아까 되게 중요한 건 제가 한 건 아까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시의원이나 시장을 뽑는 제도는 그냥 절차적으로 누군가가 정했고 다수가 그게 맞다고 법이 통과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장인 서철모나 다른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분들이 가장 훌륭해서 뽑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절차상 그 절차에 맞춰서 뽑혀진 사람입니다. 근데 엄청난 권한을 시장한테 줍니다. 시민들이. 시장이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을 뽑습니다. 되게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권한, 시장이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선으로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운 좋은 도시는 시장을 잘 만나서 시가 잘 돌아갑니다. 운 없는 시는 시장을 잘못 뽑습니다. 절차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 도덕성에 기대는 겁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지역회의가 중요하냐면요, 민주주의가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옳은 방식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식이냐? 그게 요즘 대두되고 있는 수기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복잡 다변화되는 이 행정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 지역회의는 어떠한 가치를 갖냐면요, 제가 공약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요, 시민정책 배심원제를 임기 안에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민정책 배심원제를 하려면요, 아까도 4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제가 어떠한 판결이 시민에 의해서 결정난 것을 따르겠다라는 필요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민정책 배심원제를 하기 위한 이 모임은 사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회의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장한테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시장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시민들은 시장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나? 이 의견을 청취하는 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지 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은 이게 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시의원분 중에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Q&A처럼 제가 설명을 써놨습니다. 두 번째 제 공약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혁신 읍면동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공약에 뭐 건설 공약 없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혁신 읍면동제가 제 두 번째 공약입니다. 그 두 번째 공약은요, 읍면동의 권한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혁신 읍면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가 있습니다. 법률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시민들이 과연 누구를 공무원으로 보고 누구를 공권력으로 보냐, 여기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지역 주민센터입니다.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가서 그분이 친절하면 공무원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불친절하면 시장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혁신 읍면동장의 초안을 한 게 제가 11월 5일 날 인사를 단행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읍면동장을 엘리트를 보내자 이랬습니다. 근데 읍면동장을 엘리트를 보냈냐 안 보냈냐의 결정은 어디서 나냐면요, 나중에 누가 승진을 하냐입니다. 여태껏 화성시에서는 읍면동장이 승진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좀 노골적인데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 읍면동장은 그냥 귀향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읍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읍면동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읍면동에 보내서 아마 내년 말쯤에 승진할 때는 읍면동장이 중에서 3명이 국장으로 승진한다면 2명 정도를 읍면동장에서 승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가서 지역 주민한테 엄청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일들을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아까 지역에 예산을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요, 내년 4월까지 제가 읍면동장이 당신이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사업을 올려봐라 하면 읍면동장이 사업을 올릴 겁니다. 저한테 올린 거를 제가 각 시에 각 부서에다 사업을 녹이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이도 그 예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탄 3동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하고 싶다고 동장이 시민들과 의견을 나눠서 올리면 제가 그거를 시 사업으로 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돈을 안 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장으로서 월권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절차가 갖추면 아까 말한 읍면동장을 외부 개방형 공모로 선정을 하겠다. 만일 그 바탕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제가 하는 혁신 읍면동지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소통광장입니다. 그 시민소통광장이 시민들이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이고 시민은 시에 뭐를 요구하나, 이게 시민소통광장입니다. 그 소통광장은 이러한 지역회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회의에서 지금 여기 아까 허경환 저희 팀장님은 동탄 권역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처음 있는 날이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이 동탄 권역이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지역회의는 1권역, 2권역이 따로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탄이 2개의 권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시장한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이 지역회의가 매달 이루어지고 시장이 매달 참석을 합니다. 그럼 내년 12월쯤 되면 예를 들면 여기 한 권역 나누면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은 질의응답이 적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1권역에 있는 분이 우리 동네 이러이러한 게 문제인데 시장 당신 알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이 아직 결정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이 1권역, 2권역 시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우리 1권역엔 이러이러한 게 문제인데 알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이 하나 생긴 겁니다. 거기에서 여기서 공공성이라는 게 무척 중요해집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요, 화성에서 온 TV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회의는 거의 이렇게 생중계가 진행될 겁니다. 오전에는 제가 100여 명의 체육하고 연관된 부분하고 2시간 동안 이렇게 똑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화성에서 제가 이 권한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화성시에서 가장 체육에 관심이 있다는 100여 분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화성시에 현재 체육으로 쓰여지는 1년 예산은 970억입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970억이 쓰이고 있다는 현실을 화성시의 체육계에 종사한다는 100여 분이 모였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거는 정보를 누군가가 독점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970억을 어떻게 써야 되면 좋겠냐,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화성에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70억이 2018년도 예산입니다. 그거는 시민들의 체육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뭐 비슷하게 편성이 됐겠죠.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분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 수영장에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로 그분은 2년, 3년, 4년, 5년 계속 이용을 합니다. 이게 공공성에서 맞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담당 부서에서요, 화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혜성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지금 검토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헬스클럽 이용, 아니면 복합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뭐 민화교실, 아니면 음악교실, 이런 걸 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민이 함께 누려야 될 건데 얼마의 기간을 그 사람한테 주면 적절한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수영장을 다니는데 이분 혼자 10년간 써야 할까요? 저희가 수영장 한 분이 이용하면 시가 투자하는 금액이 한 분이 연회비를 낸 것 플러스 보통 70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그분한테. 근데 그분은 그걸 매년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여기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공론화의 예를 드는 겁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면 초급 과정은 4개월 이상 하지 못한다. 중급 과정은 5개월 이상 하지 못한다. 고급 과정은 몇 개월 이상 하지 못한다. 이런 걸 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가면 다른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냐라는 거를 만들기 위한 회의체입니다. 아까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아까 되게 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화성 시민이 각 권역별로 나눴을 때 그 권역 주민이 두루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뭐냐. 그런데 그동안은 시의원들이나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가 큰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그때 말씀하신 분이 그랬습니다. 여기 동탄에서 기흥RC까지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시장은 이걸 해결하지 않고 뭘 하냐. 특정 시의원님이 이거 시정 질의했습니다. 저한테. 그건 시정 질의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동탄 출장소에서 출발해서 기흥RC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5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시간은 7시, 7시 20분, 7시 40분, 8시, 8시 15분, 8시 30분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흥RC까지 가는 걸리는 시간 진짜 얼마인데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신 분이 이걸 조사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의원님이. 근데 7시에 출발했을 때 일주일 평균 10분 6초가 걸렸습니다. 7시 20분에 출발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6분이 걸렸습니다. 7시 40분에 출발했을 때 12.2분이 걸렸습니다. 8시에 출발했을 때 13분이 걸렸습니다. 8시 15분에 출발했을 때 11.2분이 걸렸습니다. 8시 30분에 출발했을 때 13.5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본인이 출근길이라 되게 시간이 절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동탄 출장소에서 기흥RC에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은 평균 가장 많이 걸린 게 13분이었습니다.
차가 하나도 없어도 기흥아시까지 5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본인은 엄청 막힌다고 생각하지만 불과 7, 8분이 더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저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할 수 있고 그 제안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더 편리하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가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를 하려고 이런 자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이 우리 지역의 공공성과 관련된 거는 함께 논의하는 툴을 좀 만들자.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제가 화성시에서 체육을 위해서 쓰는 게 97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근데 어떠한 분은 탁구를 좋아하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시가 어떠한 돈을 쓰고 있죠? 어떤 분은 마라톤을 좋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시가 어떠한 돈을 쓰고 있죠? 어떠한 분은 배드민턴을 좋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나중에 공론화위원회 되면 내일 안건 하나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연 1,000억을 쓰는 게 옳은가? 저는 그냥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성 시민들이 스포츠를 활용하고 생활체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1인당 체육을 하는 분한테 2만 원씩 지원을 한다. 그러면 에어로빅을 다니는 분도 2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탁구를 하는 분도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죠. 대신에 이런 조건들이 이제 깔리겠죠. 에어로빅을 하려면 최소한 그 에어로빅장을 한 달에 13일은 나가야 한다. 뭐 어떠한 운동을 하려면 최소한 8일은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게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쭉 모아서 정해지겠죠. 화성시에서 만에 하나 20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탑승을 한다면 1년에 480억이 됩니다. 화성 시민이 지금 76만입니다. 과연 이 20만 명이라면 거의 화성시의 아주 갓난 애기들이나 생활체육을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한 80, 90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체육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이분들을 제외하면 거의 한 40%에 육박하는 게 20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에어로빅을 하든 아니면 요가를 하든 이렇게 만약 시스템이 공론화해서 한다면 화성시는 스포츠센터를 별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센터를 지면 지을수록 유지 관리비로 엄청난 돈을 소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공공성이 민간의 영역을 어디까지 침해해야 되나,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성시에서 헬스클럽을 만들어서 밖에 있는 헬스클럽을 망하게 해야 되나? 동탄 복합문화센터에 키즈 카페가 생겨서 그 앞에 3개의 키즈 카페가 문을 닫았습니다. 동탄 복합문화센터에 스포츠 센터가 생기면서 그 앞에 있는 스포츠 센터가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 다니는 분한테 2만 원씩 지원해서 24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동탄에 있는 스포츠 센터가 연회비 한 60만 원 정도 합니다. 24만 원을 지원하면 그분은 36만 원만 내면 그 스포츠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시에서 무제한 늘려야 되나? 저는 이러한 화두를 갖고 공공성인 걸 가지고 한번 시민정책 배심원제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근데 그러면 헬스클럽은 어디에 만들어야 되냐? 예를 들면 저는 마도, 송산, 서신 같은 서부 지역은 돈을 줘도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게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민간시설에 탁구장 같은 건 민간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다 하면 그분을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탁구장을 만드는 것보다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공성이 담보로 되는 논의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회의라 여기 있는 분들이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 판단에
참고 자료를 삼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과정은 아직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분들하고 논의해서 시민정책 배심원제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령도 필요하고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 절차에서 준비가 된다면 시민정책 배심원제가 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역회의 할 때 많이 모집된 분은 제비뽑기의 형태로 여기 들어오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탄 일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데 48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이 결정이 되셨어요. 동장님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님의 권한을 행사해서 동장님이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30분을 뽑았습니다. 떨어진 분들이 당연히 반발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전부 오바된 인원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제비뽑기로 하겠다는 건 이런 겁니다. 최소한 객관성이 확보되고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인정한다면 그분들은 제비뽑기로 들어오셔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런 의식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저한테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합리적이라 제비뽑기로 들어오셨어도 공공성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에 관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자질이 있으시다고 저는 시민을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특정한 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의 목소리를 듣고 큰 목소리도 함께 가는 게 수기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제가 딱 심의를 거쳐서 당신은 목소리 커서 안 돼, 당신은 평상시에 쓸데없는 소리해서 안 돼, 이렇게 다 자른다면 그건 수기 민주주의의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러한 과정을 만드는 이유는요,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아주 합법적인 방식에서 제가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시민들은 뽑는 과정에서 전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보다 충분히 훌륭한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듣자라고 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공공성이라는 주제에서 의견을 내주시고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과정에 이게 첫 발을 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선별하는 과정까지 공무원이 한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무원은 불을 켜고 끄는 일을 해라. 여기가 이제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저희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임을 한번 할게. 모이셔서 우리는 몇 개의 분과를 만들 것인가? 분과를 안 만들 것인가? 이거는 여기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1권역과 2권역이 그 안에 있는 위원회가 똑같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권역은 1권역 주제에 맞는 주제를 만드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딱 하나 정한 룰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분과를 만들었을 때 분과위원장을 결정하는 것만 제비뽑기로 해달라는 겁니다. 분과를 만들 때 여기는 10명이고 이 분과는 30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존의 틀은 100명이면 분과를 20명씩 5개의 분과를 만들고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관심 없는 분과에 들어와서 어떻게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분과를 만드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의 권한입니다. 대신에 그 분과의 장만은 본인이 장을 하고 싶다는 분 중에서 제비뽑기로 뽑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투표해서 뽑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작업을 합니다. 위원 작업을 해요. 그래서 미리 작업을 쫙 해서 표를 쭉 쉽게 말하면 사들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비뽑기의 방식은 합리적인 분들이 들어왔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비뽑기로 뽑히면 그분들이 분과위원장으로 나는 엄청난 감투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 위원 중에서 나는 더 봉사를 하겠다, 이런 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회의는 저녁에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과에서 그 분과분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일요일이면 제가 일요일 날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침이면 아침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이 지역회의에 참석률을 50% 정도 잡고 한 권역에 200분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참여해도 100분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는 한 번은 주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홀수월엔 예를 들어서 뭐 낮에 하겠다. 짝수월엔 밤에 하겠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논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회의는 어떠한 장벽이 없습니다. 모든 자체를 그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회의를 만들면 어느 지역회의는 사전회의를 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지역회의는 사전회의 없이 정해진 날에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시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2시간 정도고 시장한테 답변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한 5분 정도씩 할애한다면 우리가 한 12개 꼭지 이상 질의하면 합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시면 미리 질의를 그 분과에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때그때 손드는 형태로 하고 대신에 질의에 대한 거는 2분으로 제한한다. 뭐 이렇게 제한하셔도 되고 그 모든 과정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분과를 활성화시키는 건 이제 지역회의에 계신 분의 몫이고 제가 하나 답을 드리는 건 여기에서 말씀하신 질문에는 제가 그 자리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을 드리고 답변 드릴 수 없는 건 그 다음 달 회의에 충분히 시에서 절차를 거쳐서 제가 답변을 하거나 더 세밀한 사안은 국장이 답변하거나 과장이 답변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화성시 지역회의 반쪽으로 출발하나. 여기 나눠준 자료에 보시면요. 저희가 현재 선발된 인원이 291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208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제가 미리 받은 자료라 현재 인원이 208분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를 모으고 이 정도 분들이 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 저는 아주 훌륭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뽑은 시장이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냐가 이게 활성화되냐 안 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오늘 뭐 한 400명이 왔는데 한 2번 오고 제가 안 오기 시작하면 금방 이게 죽습니다. 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의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내도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답을 하면 힘은 빠지는 겁니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답을 주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꽉 찬 것보다 지금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원이 다 찼으면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추가 인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이 됐든 제가 한 3번 정도 이걸 진행한 다음에 모집을 하면 저는 훨씬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거는 이 지역회의를 만드는 회의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신다면 이 지역회의의 절차나 방식에 한해서만 질문해 주시고요. 그 지역에 대한 거는 1월 달부터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매달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특정된 지역에 대한 문제는 1월 달부터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절차나 방식 가능하면 이 안에서 좀 질문을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안하실 거나 말씀하실 분 이런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를 누가 한 분 정하셔가지고요. 그 사회자분이 그 말씀하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분 먼저 손 드셨으니까요.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하면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나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을 드리고요. 근데 본인이 누구고 본인이 지금은 질문권은요. 지역회의 위원회 안에서 있습니다. 본인이 지역회의 위원이 아닌 분은 질의응권이 없습니다. 방청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위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거주하신 동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원 관계상 오늘 5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행정에서는요. 다음번부터 들어오실 때 그분들이 찰 수 있는 표차를 좀 준비해 주셔서 위헌과 아닌 걸 제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탄 3동 장우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는 지금 처음인데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게시되어 있는 걸 보고 전체 회의를 통해 온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제출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들으면서 어쨌든 저희가 어떤 논의를 하게 돼서 결과가 나오면 시 행정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던 거랑은 조금 이제 더 항목이 세분화된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어떤 문제가 가장 선결돼야 할 문제고 또 뭐 순위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히면 공무원 관련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하는 거지 아니면 되게 배가 산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처럼 지역회의에서 어떠한 주제도 던져주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된 게 시민교육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시민교육은 좀 아까 저희 허경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회의라는 뭐고 이러한 8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 그 프로그램의 수강은 여기 있는 분만이 들으실 수 있는 게 아니고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돼 진행이 되고요. 그 프로그램을 아마 여기 분들이 하시면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 듣게 될 겁니다. 왜 그러면 그걸 들으면 좀 더 아까 허경환 팀장님이 설명한 걸 들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이쪽에 여성분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그냥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동탄 사동 김민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교육을 받아서 지금 동탄의 지역 회의라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 교육 받은 대로 진행이 되면 정말 좀 우리가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건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분과를 나누셨잖아요. 아니요, 그게 분과는 예시입니다. 예시. 예,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거마저도 저희 주민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골라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좀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신데 저는 아줌마잖아요. 예,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임기를 1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임기 1년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셨으며 이렇게 지금 분과를 나눠주신 그러니까 예시인데 이 예시마저도 어느 분들이 어느 가정으로 이렇게 고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임기 1년으로 뭔가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좀 이렇게 확신이 좀 없어요. 아시겠지만 예, 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의견만 내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좀 들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과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각 지역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참고하라고 한 거지 그 분과가 우리 1지역회의는 10개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분과위원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 갖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 건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한 거고요. 임원의 임기는 대신에 이렇습니다. 분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A 지역회의라고 가정하면 A 지역회의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A 지역회의를 1년간 합니다. 1년간 했는데 12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죠. 12월 말에 A 지역회의에서 임원의 그러니까 위원회 수는 지금의 2배로 한다. 결정하면 그 지역회의는 회원이 2배로 느는 겁니다. 지역회의에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수를.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지금 A 지역회가 200명인데 A에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 200명 작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지역위원회에서 지역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수는 50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도출하면 그 지역회의는 500명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회의가. 그러면 500명에서 뽑는 절차가 있죠. 그러면 그 절차에 기존 위원들도 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0세대당 1명으로 한다라고 지금 정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회의가 300세대당 1명은 너무 적어. 우리는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 그럼 그 지역회의에서 우리는 100세대당 1명으로 한다고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200명인데가 600명으로 바뀌는 거죠. 3배 드니까. 근데 지역 주민이 신청을 했는데 1000명이 신청했어요. 그럼 1000명에서 600명으로 거르는 행위만 제비뽑기로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어느 시점 이후에 우리는 무조건 신청한 사람은 다 받아주겠다 하면 그 지역회의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지역회의에서 우리는 내년 말에 인원을 300세대당 1명 했는데 우리는 1권역은 너무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많아. 우린 인원 제한을 풀자 하면 풀리는 겁니다. 그 지역회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임기 1년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게 100명적으로 처음에 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거를 감투로 생각하는 걸 막기 위해서 1년이라는 걸 처음에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확장안도 지역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이쪽에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탄 3동 김덕기라고 합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시장님이 계속 공공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공공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 300분의 1명의 인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사회 취약계층 분들은 지금 거의 포함이 안 되셨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삶이 바빠 올 시간이 없다 이래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다닐 수 없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아까 말한 저희가 지역회의가 6군데 생깁니다. 화성에. 그 다음에 플러스로 몇 개가 생기면 한 16개 정도가 더 생깁니다. 그 16개는 오늘 오전에 한 체육인하고 한 지역회의가, 그러니까 이름이 지역회의가 아닐 뿐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하고 관련된 건 체육인들을 100분에서 200분 모아서 이런 형태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회의가 또 하나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또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동네 지역에 대한 거고 다른 거랑 관련해서는 각 계층별로 쉽게 말하면 건 지역회의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특화된 별도의 회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논의하다 보면 우리 지금은 인원이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A라는 지역회의에서 스스로 우리는 취약계층의 30%를 배정하자. 이러면 그런 것도 각 지역회별로 이제 들어오시려는 분이 많으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취약계층은 몇 프로 해라 몇 프로 해라 이러면 모집에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건 지역회의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회의는 별도로 회의체를 만들고 있고 1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 회의도요. 이거와 유사하게. 거기에 노인분과랑 관련해서는 또 그런 노인분과랑 관련된 지역 회의를 또 따로 만들고 있고요. 질문 좀 추가로 답변이 단된 것 같아서 드리겠는데요. 제가 얘기 드린 건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관심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면 그런 분들의 의견은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자 부분에 대하거나 체육 부분에 대하거나 부분적인 것들은 따로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교통적인 부분에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의견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공공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지역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분 한 분 설명을 다 하고 그거에 맞춰서 쿼터를 만들려고 하면 이 모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기에서는 처음에 권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의 5개년 계획을 예를 들어 짜보자. A 권역에
그리고 이게 확산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가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구심 이제 이해가 되고요. 동탄 1권역 하면 1, 2, 3동이죠. 나중에는 이게 1동, 2동, 3동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한 소모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1동으로 이렇게 모으면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성이 우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저희가 시의 화성시 예산이 거의 3조 원에 육박합니다. 3조 원에 육박하는데 우선 시작으로 예를 들면 권역별로 이건 그냥 예입니다.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6권역에 100억씩을 부여해 보자. 그러면 600억입니다. 화성 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근데 한 권역에서 100억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도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래요. 근데 그게 1년 정도 시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훨씬 더 역량이 있구나 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 아직 시기상조구나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반대쪽에서 받겠습니다. 네, 반대쪽에서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여성분 전달해 주세요. 네, 동탄 1동 박승란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성시민 지역회의 이렇게 생성해 주시고 개최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 국가적으로도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효율성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한계성 이야기 때문인데 이 오픈 모임이 물론 주가 되어서 저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한계성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온라인적으로 그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이거에 관련된 같이 1권역, 2권역이 나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공통 주제가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작하실 그 의사는 없으신지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시에 지금 예산이 편성됐고요. 저희가 이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설명을 하는 자리고요. 다음부터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풀 영상은 화성시 홈페이지에 탑재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걸 다 딴 분이 한두 시간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Q&A 형태로 스크립트로 작성이 됩니다. 화성시에서. 그래서 그게 거기 탑재됩니다. 그리고 시민소통광장이라고 해서 전체 화성시민이 공통으로 관심사를 가져야 될 방이 개설됩니다. 현재도 화성시 홈페이지에 시민소통광장은 개설되어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7월 1일 임기가 시작이 됐고 그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그 지금 2018년도 예산은 전임 2017년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말한 온라인 형태의 방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반대쪽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남성분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동탄사동의 정우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첫 번째 이제 시장님께서 그 교통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출발이 그 출장소에서 승용차로 출발해서 그 기흥 IC를 완전히 통과했는지 기흥 IC 입구에서 되돌아왔는지 아니면은 그 실제로 그 N버스나 이런 버스를 긴 줄에서 기다렸다가 그 시간을 측정을 하신 것인지 일단은 그거를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그 오늘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좀 약간 좀 즉흥적이지 않은가 이 위원회 구성이 지금 실제로 화성 시민은 직선제로 해서 시장님도 선출하시고 저기 의원님도 직접 선출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저희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시장님도 선출하고 의원님도 선출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인지 약간 혼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딴 분들의 세 번째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 한 분이 많이 하는 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오늘 이가 제가 받은 것은 이 조직이 구성되기 위한 정당성은 많이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근거와 대표성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장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말씀해 주신
세부적인 내용은 알맹이는 여기 지금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한 문의를 하는 거고요. 아까 그 뭐 별 사안이 아니라 저희가 시간을 측정한 건 동탄 출장소에 출발해서 기흥IC 톨게이트 표 받는 자리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에 대해서 그 시의원과 시장을 뽑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떠한 과정이 있으면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요. 시장의 권한은 뭐고 시의원이 권한은 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성시 내에서는 화성시를 대표하는 전권을 위임받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제가 위임을 받았다고 어떻게 운영하냐에서 그 중에 한 가지인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확정지면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있다. 다음 달부터는. 그래서 내가 동탄 4동 사는데 우리 집 앞에 차가 막힙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에는 크로스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도 처음엔 될 수 있어요. 1월부터 공공성이 중요하니까 공공성 아닌 주제는 일체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가다 보면 공공성 있는 주제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왔는데 내가 여기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한 1시간 20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는데 너 시장은 이건 알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부터가 저는 소통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분들이 과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정한 분들을 제외하고요. 이 지역 국회의원을 쉽게 만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 지역 시장을 그러니까 금년 1년 동안 제가 5.5개월 20일 하고 전임 시장님이 6개월 하셨습니다. 자기 시장하고 전화 통화를 쉽게 했거나 시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런 분 계셔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분들하고 만나는 자리를 만든다. 우선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쉬울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반대쪽에서 받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지금 손든 분이 두 분이라 두 분까지만 오늘 이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 두 분 정도 받으면 웬만한 절차의 문제는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두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10년을 저 동탄 이동에서 온 김한매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제일 부러웠던 점이 그 작은 10만도 안 되는 소도시에서 매월 한 번씩 시장님과 함께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지역 특산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한없이 부러웠는데 대한민국에서도 화성시에서 이렇게 앞서서 이런 그 소통의 자리를 시장님이 직접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손들었던 이유는 시민 정책 배심원 제도를 공약의 1번으로 하셨는데 우리 지역회의가 그거에 약간 모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시민 정책 배심원 제도 조례가 되고 법제화가 되면 저희 지역회의는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병행해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시민 그 배심원들이 뽑히는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저도 뭐 뉴질랜드에 살았고 외국에 살았는데 타운홀 미팅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죠. 오늘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 음식이나 이런 걸 제공하지 못한 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만일 의원님들이 3월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하면 음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수막 하나 걸어도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음식을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지역회의와 혁신 그 시민정책 배심원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회의는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저한테 의견을 제안하는 장입니다. 이 제안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라고 저는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신중히 생각해서 제가 정책에 반영하는 건 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이 여기 도로를 넓게 깔아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도로를 깔아주냐 안 깔아주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제가 거기에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시민정책 배심원제는 다릅니다. 시민정책 배심원제는 화성에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
시민정책 배심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시민정책 배심원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A라는 사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서 시민정책 배심원제를 소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최소한의 뭐 어떠한 조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생기겠죠. 거기 신청한 분들 중에서 100분이든 200분이든 뽑는 겁니다. 그분은 그 배심원 주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배심원제가 생겼다고 그 배심원이 화성시의 모든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주제로 시민정책 배심원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배심원의 결정을 시장은 받아들이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회의는 여기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다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거를 상당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는 거에서 좀 다릅니다. 그 때문에 시민정책 배심원제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민정책 배심원제도 제비뽑기로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재판도 배심원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 그냥 평범한 시민들도 뽑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화성 시민은 충분히 그런 결정을 내릴 만큼 저는 시민의식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답 되셨습니까? 네, 한 분만 더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동탄 5동 김범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그 전에 질문하셨던 거랑 거의 이제 일맥이 같은데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모집이 돼서 협의를 해서 이제 안건을 만들고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해달라고 이제 시장님께 이제 올리거나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유는 저희 정책이 반영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퍼센트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지 정도는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대략적으로 이제 200명에서 300명 가량 이제 되시는 분들이 하는데 사실 뭐 한 10%가 반영이 된다거나 5%가 반영된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첫 번째고요. 요런 이제 상황이 발생되다 보면은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1권역도 그렇고 2권역도 그렇고 사실 특히 이제 2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이랑 남쪽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많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화성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정이 사실 어렵고 계속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렵다는 건 저도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분이 정책 결정이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넘겨버렸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의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고성과 막 이렇게 폭언이나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저는 부단히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대책이 있으시면 어떤 거에 대책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런 대책을 좀 잘 갖춰 주셔가지고 꼭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됐으면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이제 영상이나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가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동탄 권역이지만 동탄이지만 동탄을 위한 게 있고 화성시를 위한 일이 있고 경기도를 위한 게 있고 나라를 위한 일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동탄이다 보니까 사실은 바깥에서 봤을 때 약간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위원들 중에서도 동탄만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더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면 언론이나 방송에 나오다 보면 사실 동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이 동탄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활동하기도 힘들고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신상이 요새는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무서운 진짜 사실 무섭거든요. 그 부분이. 네,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답변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충분히 상식적인 분이라 합리적인 의견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분들이 합리적인 제안을 제가 만일 안 받아들이려면 이 회의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여기 분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상식선을 넘어간다, 합리적이다 하면 그거는 반영될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는 천상 정책을, 수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해서 아까 어떠한 다른 분하고 연관되고 개인 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걸 모집을 할 때 이 자체는 방송으로 방영되고 본인의 질문은 전부 객관화됩니다. 이게 하나의 아까 말한 본인 개인 이기적인 질문을 막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질문한 게 현지 생중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성 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공공성 있는 질문을. 근데 아까 제가 수기 민주주의의 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기 민주주의의 과정은 어느 정도의 논쟁이 생기는 거가 가는 방식 중에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캐나다에 계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외국은요, 민주주의가 몇백 년에 걸쳐서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30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을 못 가는 나라였어요. 해외여행 가려도 국가에서 뭐 교육을 받고 이래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수기민주주의가 필요한 거는요, 예전처럼 행정의 최고 권한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안이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을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은 지금 같은 수기의 방식이 아니고는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영상에 촬영되고 오픈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만일 논의가 더 된다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모자이크 처리한 이런 방안도 필요하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좀 아까 이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였다고 해서 이제 절차상의 이해는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여기 계신 분이 1권역과 2권역을 나눠서 따로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요. 처음 한두 달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날 질문하기가 난처해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조금 믿고 두세 달, 서너 달 지나가면 안정을 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행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방향에 대해서 안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안은 참고를 하시라고 드리는 안이지 이 안을 따르라는 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절차에서 할 때 갑자기 하면 거기에서 원하셔서 우리 1권역은 다음 달은 그냥 와서 우리 한 10명, 20명 질문하자 이러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거는 좀 아까 가장 완벽한 시스템인 이 사무실에 불을 켜주고 꺼주자만 하는데 거기에 다른 거에 대한 최소한의 도움을 요청하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